작가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요. 작가님은 그야말로 도전의 아이콘이세요. 예. 250km를 달리는 사막 마라톤 완주, 히말라야 텐트피크 등정, 철인 3종 경기 완주, 49개국 세계 일주, 무일푼으로 비행기 값만 가지고 호주로 가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 획득, 그리고 삼성맨이 되었지만 퇴사 후에 파일럿 자격을 또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기장 기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죠. 이것 외에도 진짜 제가 나열하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버킷리스트에 적어놨을 만한 그런 목록을 굉장히 많이 달성하시고 도전하시고 하셨어요. 작가님 삶을 좀 되돌아볼 때 이 경험들 중에서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23 살에 무전 여행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근데 그때 돈 없이 막 국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는 무전 여행이 약간 유행처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춘의 상징 무전 여행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제 버킷리스트가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는 거였거든요, 노래를 들으면서. 왜냐면 군대에서 노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으니까. 근데 무전 여행을 저희가 임진각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한 달에 한 달을 자전거 타고 임진가에서 제주도까지, 제주도에서 부산 갔다 부산에서 대구까지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를 한 100 명을 만나요. 뭐 "니네 어디까지 가냐. 일로 와서 밥 먹어라. 일로 와서 좀 재워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근데 그 100 명을 만나는데 100 명이 가장 많이 하는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야 나도 자전거 여행 해 보고 싶었었는데. 아 나도 무전 여행 꿈이었는데." 이 말을 거의 매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23 살에 제가 이제는 이 말이 언제 나올지를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왜 이 고민을 왜 하지? 이걸 왜 후회하지? 이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딱 하나였어요. '꿈은 누구나 꾸지만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는구나.' 내가 생각한 게 있다면 언제? 지금 하자요. 돈 벌어서 해야지, 학교 졸업하고 해야지, 뭐 결혼하면 해야지 하면은 결국 꿈이 멀어진다는 거를 저한테 이 얘기해 줬던 그 수십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 생긴 거죠. '후회 없는 삶을 살자.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어디 좋은 데 취업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가 그 당시 23 살에 제가 만들었던 제 철학이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저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준비하지 말고 일단 빨리 시작하고 빨리 부딪히고 얻을 때까지 하자. 근데 그게 시간이 축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 손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하다가 포기하거나 하다가 뭐 피벗하거나. 근데 누구나 오래 하면 다 기회가 와요. 근데 오래 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 오래 하는 힘을 우리는 빨리 찾는 거예요. 그 오래 하면 기회라는 게 와요, 운. 근데 운은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운이 어디에 있냐면 1 에서 100 까지 일을 한다. 1 에서 10이 없어요. 1 에서 50이 없고 50에 70 에도 없어요. 70 에서 100에 운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70 까지만 기다리면 운이 있다는 걸 고수들은 다 알아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뭐야 안 되잖아. 아 뭐야 이거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69에 포기한 사람도 많고 65에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운은 70 이후에 운이 다 들어 있어요. 우물을 파는 일처럼 어느 순간을 넘어야 사실 물이 나오는데 좀 파다가 포기하고 하면 결국 우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쉽게 포기한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 근데 쉽고 빠른 건 없어요. 그건 환상이고 사기지.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적인 시간, 이 절대적인 땀이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이게 있어요. 이 고통을 뛰어넘어야 나만의 뭔가 날카로운 칼을 만들 수 있어요. 종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걸 빨리 포기하는 것도 지혜다.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에서 괜히 시간을 허비하고 하지 말고 빨리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야라고 하는 조언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이게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만 빨리 알아차리면 돼요. 빨리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 당연히 빨리 포기하는 게 좋고, 이건 내가 끝까지 갈 거야? 당연히 끝까지 가는 게 좋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10년 후에 돌이켜 봤을 때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오연우가 지금 이 순간을 물어본다면 포기할까? 딴 거 할까? 형한테 물어보지 말고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 친구한테 물어보지 마라. 어차피 모른다. 미래의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미래의 나와 대화하는 습관을 빨리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의 나는 사실 정답을 다 알아요. 이게 뭐냐, 통찰력. 미래를 보는 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니 계속 현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할까 말까? 포기할까?' 계속 그 고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나와 대화하는 습관을 연습을 많이 해 봐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작가님은 미래의 자신과 대화해 보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그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이게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그 상 우리가 비행할 때, 파일럿들이 비행할 때 우리 비행기 없잖아요. 연습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연습하냐? 머릿속으로 혼자 연습해요.
시동 거는 절차, 버튼, ATC, 뭐 교신, 기장님하고 대화 이걸 머릿속으로 계속 해요. 이륙하기 전에 자죠. 너무 이륙하기 전에 자지만 어찌 됐건 모든 파일럿들은 이 연습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머리 비행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도 계속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포리얼 채널에 나가서 인터뷰해야지. 어떤 식으로 인터뷰할까? 아 이 자세로는 인터뷰하지 말아야지. 뭔가 좀 머리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좀 이 자세로 인터뷰해야지.' 뭐 어느 정도 상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 A로 할까 B로 할까 고민이 될 때 혼자 고민이 답이 안 나온다. 그럼 10년 후에 오연호를 설정해서 "야 현우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50살의 오연호가 "야 현우야 너는 그냥 이거 해. A 해." 내가 50살이 봤을 때 A로 하는 게 오래 걸리지만 돈을 못 벌지만 지금 가치가 없지만 10년 지나면 이게 가치가 더 크다. 그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이게 돈을 더 조금 버는 것 같아도 손실인 것 같아도 오래 걸린 것 같아도 미래의 오연호가 판단했을 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쪽을 과감히 선택하죠.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좀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빨리 터지는 거, 지금 빨리 성공하는 거, 지금 빨리 인정받는 거, 지금 빨리 막 인기를 얻는 거 그게 목표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두 글자로 나락. 제가 강연을 11년 했잖아요. 기업에서 강연하다 보면 11년 전에 같이 대기업에서 그 연사들 같이 스케줄표 보면 다 나와요. 누구 연사 내 앞에, 누구 연사 제 뒤에. 11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같이 강연하는 사람이 절반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강연이란 뭐냐? 그 해에 유명했던 채널, 그 해에 유명한 책, 그 해에 유명한 사람들을 기업에서는 돈을 주고 연사로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11년 지나서 왜 안 부를까? 알맹이가 없었어요.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기업은 듣기 싫은 사람들이 앉혀 놓고 기업한 강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사라져요. 진짜만 남아요. 여담이지만 종종 사실 유명인들 중에서 그런 이제 뭐 한 해에 화제가 됐던 분들 중에 사회적인 물의를 빚거나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강연장에서 그런 분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뭔가 강연장에서 마주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쎄하다든지 뭐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저는 딱 그거라고 봐요. 지금은 도덕적 기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려면 예전보다 도덕적 기준이 훨씬 높아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가 단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채찍질하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가 책을 써 내가 강연을 해 내가 사람들을 이끌 생각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더 열심히 사는 오연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뭘까? 자세히 보면은 좀 도덕적 기준이 좀 높은 사람들, 윤리적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 무해하다고 하죠. 그 무해한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많이 얻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뭔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는 그분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던가요? 예. 말. 예. 말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가 드러나요. 뭐 글은 마찬가지로 글은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근데 말은 사실은 어느 정도 태가 나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직 우리 같이 커피를 마신다, 밥을 먹는다 할 때 뭐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태도, 뭐 노인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쳐다보는 뭐 눈빛 같은 것들에서 이 숨길 수가 없어요. 눈빛은 숨길 수 없어요. 눈빛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상이 나이가 드는데 인상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름이 많아도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많거나 뭐 머리카락이 없어도 우리가 되게 '오 이 사람은 되게 호감 가는 인상들이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안광이라고 하죠. 그 눈빛에 다 드러납니다. 저는 그 주름을 보면은 그분이 자주 지었던 표정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그 주름 형태로 얼굴이 자리를 잡고 항상 좀 웃상이신 분들은 웃는 형태로 이렇게 주름이 자리를 잡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또 판별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매일매일 웃는다고 생각하면 인상이 이제 밝게 바뀌잖아요. 인상이 밝게 바뀌면 뭐가 바뀌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늘 나한테 웃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웃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인생이 즐거워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그 무전 여행을 하실 때 결국에 치트키는 일단 웃으면서 시작하는 거였다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봤거든요. 맞아요. 이게 제 인생의 진짜 중요한 하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전 여행을 하니 돈이 없잖아요. 식당에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내가 거지가 된 느낌. 네.
우리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아 내가 거진가? 돈 쓸까?' 막 고민하다가 7번을 거절당했는데 여덟 번째 식당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들어가자마자 "오 사장님 왜 이렇게 예쁘세요? 밥하고 김치만 주세요. 저희가 청소, 설거지, 안마 다 해 드리겠습니다. 10 분간 쉬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놀라운 건 사람들이 저희를 경계하지 않고 한번 비웃는 거예요. "야, 야 일단 저 구석에 앉아." 하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긴장하면서 앉았더니 구첩반상 차리시는 거예요. "너네 이거 다 먹어. 모자라면 또 말해. 밥 3 그릇 먹어도 돼." 저희 3 그릇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내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죠. 근데 내가 오히려 거절당하면 어때?" 여유 있게 웃으면서 대화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화력의 시초인데 이화력이란 뭐냐면 일단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습관들을 빨리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나를 다르게 봐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거지여도 내가 웃으면서 들어가죠. 사람들이 나를 여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머리가 나빠? 가진 게 없어? 학벌이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내 태도, 외향, 말투를 다 바꿔 버리면 그 누군가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호는 예의가 바른데 현호는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현호는 뭔가 운동을 많이 건강해 보이는데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세상이 저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인생을 바꾸는 어떻게 보면은 치트키네요. 이거는 누구나 써먹을 수 있어요. 돈이 없든 내가 장애가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는 방법은 존재한다.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에이 저거 오연우니까 했겠지. 저건 뭐 오연우는 뭐 어릴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겠지. 쟤는 뭐 공부를 잘했겠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어릴 때 사진 보면은 깜짝 놀라요. 제가 되게 말랐고 인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되게 어두웠어요. 음침했단 말이에요, 표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시비가 많이 걸리고 혼을 많이 났겠어요. 저는 항상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근데 이제 그게 제 컴플렉스였죠. 나는 왜 항상 남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먼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볼까? 그게 제 컴플렉스였어요.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나는 계속 이 선입견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를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중에 하나가 일단 첫인상을 바꾸자. 인사. 그냥 치아 14 개를 보이자. 이게 1 초도 안 걸리지만 치아 14 개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표정이 바뀌더라. 야 이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치아를 보이면서 웃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을 짓는 것 두렵죠. 자체가. 예. 특히 대한민국 남성은 무뚝뚝해야지. 사람이 어디 가볍게 웃고 다녀. 항상 남자는 뭐 무뚝뚝해야지. "너 왜 듣는 실실 쪼개냐?" 뭐 이런 뭐 말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비를 걸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과 미소에 대해서 선입견이 너무 많다. 웃음과 미소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1초 만에 살 수 있는 필살법이에요. 모든 비즈니스의 본질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던 강의를 하건 뭐 책을 쓰건 다 똑같아요. 내 상품이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아도 고객이 지갑을 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을 신뢰할 때, 이 사람을 좋아할 때 주머니를 열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어디서 나오는가? 그 첫 번째가 미소. 벽을 허무는 거, 경계를 허무는 거. 그러려면은 무해하다는 걸 증명해야죠.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가? 나는 생각한다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14 개를 보이면 됩니다. 아니 최근에 사실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압도적으로 요즘에 이제 20 대, 30대 젊은 남성들이 거절당하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성공에 애를 먹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의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거절당하기에 대해서 사실 뭐 자연스럽게라도 연습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대면적인 대화 자체가 더 줄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사실 겁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무전 여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거절을 당했다 보니까 그게 그 이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그 영향을 주셨을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는 데 있어서의 좀 노하우가 생긴 게 있나요? 그쵸. 제가 이 행동력 수업 책에도 나와 있어요. 거절당하기라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구직 프로젝트 과정에도 거절을 꼭 당하고 오라고 미션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이 왜 두려운가? 거절을 당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거절을 무조건 당하고 와라. 그래야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절이 쉬워지는 거죠. 내가 싫은데 그거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포리얼 님에게 "저 오늘 2천만 원만 빌려 주실래요?" 그럼 당연히 싫겠죠. 무조건 거절을 당해야 되니까. 근데 근데 거절을 많이 당하면 거절을 어떻게 안 당하는지를 배워요.
제가 식당에서 거절을 7번 연속 거절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거절당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절당하지? 식당 사람 주인은 나 같으면 청년이 오면 그래 밥 먹고 가라 할 것 같은데 왜 거절했을까를 그때 처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식당 주인들은 막 인상이 그쵸? 뭐 그때 막 전역하고 일주일 후니까 얼마나 시커멓고 해병대 머리에 얼마나 인상이 안 좋겠어요. 그러면은 웃어야겠다. 아니면은 바쁘니까 손님들 많은데 그러면 나는 12시에는 가지 말자. 1시에 가지 말자. 우리 참았다가 2시에 가자. 6시에 가지 말자. 7시에 가지 말자. 마무리 청소하는 8시에 가자로 전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절당해야 사람들이 왜 거절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시장, 트렌드, 니즈를 빨리 파악하는 거. 사람들이 언제 주머니를 열지? 언제 여유가 있지? 언제 들으려고 준비를 하지? 상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절을 많이 당해봐야 상대를 관찰하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관찰을 안 해요. 관찰을 안 하고 미리 판단하고 미리 평가하려고 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사람 안 만나잖아요. 요새 아이들은 지난 코로나 시간 동안 다 온라인으로 사람 상대했어요. 그러다 보니 글 쓰는 게 익숙하죠. 그냥 편하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를 제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돈을 많이 버는가 누가 빨리 성장하는가 이걸 빨리 깨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사람들. 사람과 대면을 잘하는 사람들. 전화 빨리 잘하는 사람들. 폰 포비아 없는 사람들.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거절에 대한 저항이 없는 사람들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들이 제일 못하는 걸 홀로 잘하니까. 그게 이제 유니크한 나의 고유성이 되는 거죠. 의외로 AI 시대가 열리면서 진짜 필요한 역량이 뭘까? 딱 하나예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사람 상대를 잘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다 가져가요. 왜냐면 AI는 조사하고 선택하고 이런 거 정답 찾는 거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는 누가 하는가? 결론은 누가 짓는가? 인간이 짓는다. 근데 결국 인간은 뭐에 끌릴까? 이게 완벽한데도 이 사람이 내가 좀 더 마음에 들면 이 사람 걸 선택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 대학교 후배예요. 이 사람 거 선택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 오랜 친구예요. 이 사람 거 선택한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사는 게 모든 비즈니스 본질이에요 사실은. 좋습니다. 사막 마라톤. 저 사실 이게 참 흥미로웠거든요. 사막 마라톤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6박 7일인가요? 6박 7일 동안 250km를 사막을 달린다고 들었어요. 와, 이게 진짜 저는 말로만 들어도 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 경험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좀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고 좀 어떤 과정들이 있던가요? 정확히 말하면 5일 동안 250km를 뛰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4, 5, 20, 200km를 뛰고 마지막 5일 차에 100km를 뜁니다. 그리고 이제 6일 차 때는 이제 마지막 세레머니라고 해서 1km 뛰고 세레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5일 동안 250km 뛰어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자가 계속 발생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다큐를 보는데 한 영국인이 사하라 사막에서 달리기 하는데 앰뷸런스에 실려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큐에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내 평생 꿈을 이뤘다 하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발에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평생 꿈을 이뤘다는데 심장이 뛰는 거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근데 그때 제가 신청 버튼 눌렀는데 저는 참가를 마라톤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참가비가 450만 원이에요. 돈이 아깝잖아요. 사람 인간이 언제 변화하는가? 돈을 쓸 때 변합니다. 450만 원 쓰죠. 제일 먼저 돈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우니까 퇴근하고 달리기 하는 저를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해야지 하는데 못하는 것들 있죠. 뭐 다이어트, 몸 만드는 거, 책 쓰는 거 돈을 안 써서일 가능성이 많아요. 돈을 쓰면 인간은 돈에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요. 근데 그때 제가 3개월 연습하고 사하라를 갔단 말이에요. 3개월 연습하고 사하라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하프 마라톤 뛰는데 6개월 걸렸다. 내가 풀코스 뛰는데 1년 걸렸다. 너 마라톤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네가 절대 안 된다."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살짝 해본 사람들. 오히려 안 해본 사람들은 "오 현우야 250km 뛰어. 야 대단하다." 하지만 살짝 해본 사람들은 "야 네가 이거 좀 쉽지 않다." 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좋으니. 근데 그때 하이 크레이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사하라상 마라톤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장을 연 사람이에요. 유지성 작가님이란 분이 이메일에 콜드메일 보내서 "제가 사하라상 마라톤 하고 한 30분만 내주세요. 시간 내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홍대역에서 버거킹에서 만났죠. 그래서 "저 마라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현우 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본 사람은 이야기하는 거 할 수 있다. 힘들면 걸어라. 걸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예요. 걷는다고 문제 없다.
저도 뛰다가 걸었어요. 그래서 맨날 꼴찌했거든요. 근데 꼴찌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첫날 40 킬로 완주하잖아요. 제가 이 게이터란 장비가 없어요. 모래가 들어오지 않기 위한 주머니인데 250명 선수 중에 저 혼자 이 게이터 없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집을 매일 달고 살았어요. 흰 양말이 빨간 양말 밖에 물집이 다 터져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둘째 날 80 킬로, 셋째 날 120 킬로까지 완주하고 나니까 제가 거의 꼴찌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넷째 날 인간이 160 킬로 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도 다리에 쥐가 안 난 날이 넷째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뭔가 굳이 뭔가 했을 때 상상하지 못한 세상들이 선물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되잖아요. 인생의 귀인이 나타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습관처럼 할 때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저처럼 그냥 달리기 안 해봤던 사람도 꾸준하게 해봤더니 넷째 날부터는 다리에 쥐가 안 나고 마지막 5 일차 100 킬로 뛴다 했잖아요. 오히려 100 킬로 뛴 날 같이 맨날 꼴찌하는 그룹보단 제가 한 2 시간 먼저 들어와요. 말이 안 되죠. 100 킬로를 제가 제일 잘 달렸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지시잖아요.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저는 막 마지막이니까 그냥 막 다리가 아프고 쥐가 나는 건 마찬가지 매한가지예요. 근데 마지막이니까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좀 더 많이 뛰었거든요.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어요 마지막. 그 마라톤 한 번도 안 해 봤던 제가 250 킬로 완주에 성공해요. 근데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올해 나는 마라톤 대회 해 봐야지.' 할 때 '아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5 킬로 뛰어야지.' 하면은 나는 5 킬로가 기준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때 '그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안 해본 목표가 뭐 있지? 풀코스? 왜 250 킬로?' 아예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때부터 24 시간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는 전략들을 생각하느라고 24 시간이 돌아가요. 뇌가 계속 돌아가요 바쁘게. 이게 스트레치 플랜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는 방법이 뭘까? 불가능하다는 걸 일단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 신청하는 거,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뇌가 계속 움직여요. 250 킬로 완주한 사람 누구지? 그 사람 책은 뭐지? 만나 볼까? 그때부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5 킬로에 도전하면 딱 5 킬로만큼의 방법만 24 시간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깨부시는 건 가장 쉬워요. 200% 목표를 설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딱 100% 설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100% 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패에도 누군가는 70% 실패할 때 200% 설정하면 150% 실패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근데 이거 사람들이 왜 안 하는가? 실패할까 봐. 250% 250만 원 쓰고 250%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250 킬로에서 도전해서 실패하면 150 킬로 뛰어요. 150 킬로를 이룰 수 있잖아요. 150 킬로를 얻는데 이게 왜 실패인가? 실패가 뭐냐? '이거 내가 마라톤 할 수 있을까? 아이 난 안 돼. 집에 있자.' 마라톤을 평생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무슨 작가야. 아 무슨 책을 써.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냥 넷플릭스나 보자.'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남기지 못하는 거. '아 내가 무슨 몸을 만들어. 아이 난 운동 못 해.' 평생 배 나온 사람으로 사는 거. 이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한 번 사는데 누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최소한 죽기 전까지는 한번 해 봐야죠. 너무 아깝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일단 '판이라도 깔자. 돈이라도 쓰자. 해 보자.'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피벗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그때 250 킬로 앉았을 때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고생했어 했던 분 누군지 아세요? 60대 할머니예요. 할머니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누워서 신발 벗고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우아하게. 20 대인 제가 쩔뚝거리면서 그러니까 "아 현우야 고생했어. 물 마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어떻게 저보다 빠른 줄 아세요? 제가 물어봤단 말이죠. "마라톤 선수세요?" "아니."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뛰세요?" "나 매일 뛰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매일. 습관은 복리처럼 불어난다. 매일 1% 씩만 성장시키면 1월 1 일에 시작한 건 12월 31일 되면 37배의 격차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실력이란 뭔가 학벌이 아니야 IQ가 아니에요. 습관으로 만드는 노력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도 뭔가 매일 하는 사람들. 왜냐면 내년 되면 저랑 격차 발생할 게 뻔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예요. 삶을 바꾸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매일 뭔가 할 수 있는가? 내가 매일 글을 한 페이지 읽을 수 있는가? 내가 매일 글을 쓸 수 있는가? 내가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이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이겨야 내가 바뀌어요. 모든 영역에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계속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흔히 인제
인생은 나만의 마라톤이니까 나만의 경주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떤 좀 방법들을 좀 쓰시나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만 관심이 많다. 내 삶에는 관심이 없다예요. 왜? 사람들 쉴 때 뭐예요? 다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시간 하면 그게 나한테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죠?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24시간 중에 1시간은 하등 도움이 안 되는 1시간을 매일 쏟아붓는 거예요. 365 1년이면 365시간. 아르바이트만 해도 365만 원. 저희 더베로 퀘스천 릴스 보는 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1분이니까 상관없다 쳐도 우리가 쇼츠를 1시간을 매일 보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요.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가장 해가 되는 1시간을 시간을 빨리 찾자. 그럼 그걸 뭘로 바꿀 수 있는가? 제가 항상 많이 말하는 게 일기예요. 기록. 기록이 왜 중요할까? 모두가 책을 읽죠. 모두가 감명 깊은 영화를 보고 모두가 인상적인 경험들을 해요. 근데 그게 내 걸로 안 되고 휘발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의 모든 생각은 휘발성이에요. 다 날아갑니다. 오디세이 아무리 봐봤자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어떻게 기억할 거냐 이거 24권의 책을 다 까먹는다. 근데 오디세이를 내 걸로 만들어서 똑같이 오디세이를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누군가는 유튜브 1시간짜리 만들어 가지고 100만 뷰 만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뭘로 만드는가? 오디세이 읽고 기록하는 사람들. 내가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지? 세이렌. 왜 세이렌이 인상 깊었지? 거기서 나는 어떻게 세이렌을 이겼지?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재해석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재해석 안 하고 그냥 원본만 따라가려고 하죠. 이 팔로워의 삶을 살아요. 근데 팔로워의 삶은 그냥 리더만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리더는 뭐예요? 재해석하면 그때부터 리더예요. 글을 쓰는 순간 나는 80억 분의 1이에요. 모두가 오디세이를 보지만 오디세이 서평을 쓰거나 오디세이 후기를 만들면 나는 80억 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창작이니까. 거기서부터 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하는 게 매일 3줄을 쓰세요. 오늘 본 거, 오늘 들은 거, 오늘 느낀 거를 3줄을 매일 오늘부터 1년간 쓰는 거예요. 그거를 1년간 지금 제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하고 있더니 책을 쓰신 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매년. 근데 그분들이 책을 한 달 만에 쓰지 않죠. 3년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3줄만 쓰세요 했지만 한 6개월 지나면 3줄만 쓰라고 해도 1장 쓰고 2장 써요. 왜? 오래 하면 뭐라고 했죠?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란 언제 느는가? 오래 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뭘 하든 오래 하는 힘을 빨리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 힘을 배우면 누구든지 인류가 될 수 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준히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류는 어디서 나오는가? 꾸준함을 배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꾸준함을 어디서 배워요? 꾸준함을 누가 가르쳐 줘요? 누가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함을 연습할, 훈련할 기회를 맞닥뜨리지 못해요. 세상은 알고리즘은 빨리빨리 성공하길 바라니까 빨리빨리 결과 내세우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들의 대부분은 다 뭘 하든 1년 하는 연습을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을 등정해요. 어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새벽이 무대에도 씁니다. 자기만의 무언가를 1년 하면 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유성. 나만이 가지고 있는 칼을 만드는 거. 그게 만들어지면 세상이 조금은 쉬워지죠. 왜냐면 사람들이 못하는 걸 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청령 언어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원래 뒤에서 질문하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저 같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뭔가 시작하는 거를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한 흥미를 갖고 '야 이거 재밌겠다. 시작해 보자.' 하는 걸 잘하지만 오랫동안 이어가는 거. 예.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느끼기에 뒷심이 부족하다고 저는 맨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다면 저는 아마 어드밴스쯤 하면 뭐 '이만하면 됐지.'라고 했을 거예요. 막 마스터 다이버까지 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뭐가 필요한 건가요? 이런 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면 롤모델이 필요한데 내가 목표를 200% 설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치 플랜. 그 스트레치 플랜 하면 뭐가 필요한가? 그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100%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더 재밌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유튜브나 모니터로 보면은 와닿지 않죠. 그게 내 주변에 있어야 돼, 바운더리 내에. '아 맞아. 그때 오윤호 씨 강사였지. 강사가 되니까 뭔가 더 많이 하더라. 나도 강사를 해야지.'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자극이 될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 세상을 휴대폰 모니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 보고 이 책 보고, 요새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다. 바로 시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바운더리 내에 가까이 가면,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바운더리 내에 있는 인물로 맞닥뜨리면 자극이 빨리 와요. 그래서 모델이 근처에 있어야 돼요. 인생 치트키 딱 하나, 옆에 있는 사람 바꾸는 거. 그럼 내가 뒷심을 유지하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그 환경에 나를 집어넣고 롤모델이 있는 근처에서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사실 더 높은 단계의 성과를 이루기에 좋겠네요.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고, 인간은 계속 학습합니다. 옆에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나도 똑같이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똑같이 욕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옆에 있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MBTI가 계속 바뀝니다. MBTI가 안 바뀐다는 건 나는 고여 있는 인간이라는 거야. 얼마나 학습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성장하려고 하지 않으면 MBTI가 고정되겠어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학습하고 계속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계속 깨부시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나를 계속 집어넣고 낯선 사람들 만나고 낯선 걸 계속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드는데도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계속 내 컴포트 존이 아니라 계속 존을 계속 깨는 사람들. 존 계속 깨 가지고 계속 새로운 물, 새로운 바다, 새로운 숲, 새로운 산 계속 만끽하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눈으로, 손으로, 발로, 코로 만지는 사람들. 현생을 직접 사는 사람들. 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이건 AI가 못 해요. 냄새는, 촉각은, 청각은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AI가 사라성 마라톤 뭐 완주하는 거, 완주 이렇게만 완주합니다.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AI는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물집이 다 찢어져 가지고 그 피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 모른다. 제가 밤마다 텐트 밖에 나와서 사하라에 있는 별이 몇 개인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별똥별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는 표현하기 어렵다.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그런 사실 도전들을 하시면서 주변에서 같이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마라톤을 할 때, 철인 3종 경기를 뛸 때 파일럿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 봤을 때 정말 포기 안 하고 완주를 하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사람의 이런 좀 차이들이 보이던가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있어요. 제 주변에 어릴 때부터 20대 때부터 모험가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해병대, 뭐 스쿠버 다이빙, 뭐 히말라야 등반할 때, 뭐 사하라 사막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점, 시작을 굉장히 잘하고 도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30대 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절반이 안 돼요. 20 년이 지나고 40 대가 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점점 평범해집니다. 그럼 왜 어디서부터 이게 차이가 날까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죠. 비교하지 않는 습관.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가요. 비교라는 게 뭐냐? 시작하는데 느린 사람들 있죠, 오히려. 느린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잖아요. 자기 속도대로 거북이처럼 가요. 그 사람들이 비교하지 않으니 처음에 좀 느려도 개의치 않아요. 근데 10년 하잖아요. 아까 얘기하겠죠. 30 대가 되니까 절반은 사라진다고. 그때 되니까 30대 되니까 어느 순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느린 사람들이 오래 한다 그랬잖아요. 40이 되죠. 90%가 다 없어진다 했잖아요. 40대 되니까 완전 상위권에 인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사라진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인류가 돼요. 놀랍게도. 그게 재능이 아니더래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40 대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럼 50 대가 되면, 60 대가 되면 인류가 될 수 있다니깐요. 50 대면 너무 늦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60 대, 70 대 인류 될 수 있다니깐요. 내가 지금 60 대인데,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100 살까지 살아요. 60 대에 시작해도
70대 인류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너무 오래 살아요.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후반전을 빨리 기획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빨리 다시 시작하는 거. 40 대가 끝이 아니다. 회사에 나오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빨리 공부하고 빨리 시작해야죠 20 대처럼. 50 대에 내가 지금 퇴임했는데 뭐 하죠? 치킨집. 50 대에 빨리 공부해야죠. 앞으로 죽으려면 40년 사는데 할 게 너무 많다. 모든 도전을 임하는 태도 자체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계속한다의 마인드로 가는 것. 비교를 많이 해요. 의외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속도가. 내 자질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비교가 습관이에요. 왜? 우리 어릴 때부터 다 똑같은 교복, 똑같은 머리, 똑같은 꿈 꾸고 살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성공해. 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대기업 가야 성공해. 다 대기업 가야지. 아니다. 왜 대기업 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왜 명문대 가야 성공해요? 명문대 못 가면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냐. 평범을 하위권으로 만든다니까요. 그 평범의 삶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제가 돼지고기도 아니고 7등급 낙인 찍혔잖아요. 근데 어릴 땐 몰랐죠. 제가 진짜 7등급인 줄 알았어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머리가 나쁘구나. 나는 공부를 잘 못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연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빨리 찾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내 정형화된 성공을 추구하다 보니 모두가 똑같이 그러니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노동 지수, 노동 강도 제일 센 나라 OECD 중에. 근데 행복 지수 제일 낮잖아요. 어떻게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업무 만족도가 제일 낮죠? 이게 너무 의아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면은 업무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업무 시간이 OECD에서 제일 많은데 업무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왜 그러는가? 왜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걸 찾는 거죠. 내 기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200만 원 벌어도 내가 200만 원 벌어서 행복한 방법을 빨리 찾는 거예요. 나는 월세가 10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왜 영어 유치원 왜 가? 우리 유치원 5만 원밖에 안 드는데? 내 기준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많이 찾아야죠. 아이들 옷을 왜 꼭 10만 원짜리 왜 사죠? 아이가 10만 원짜리 옷 사줘 하나요? 나 나이키 신발 사줘 하나요? 아이들은 나이키 신발이 뭔지 당근에서 무료로 받은 신발이 뭔지를 모른다. 근데 왜 나는 아이를 낳으면 10만 원짜리 옷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기준이 너무 사양 편준화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약간 청소년이 되면은 그런 인제 시야가 생기고 그런 걸 요구하는 인제 나이가 되잖아요. 그럴 때의 부모님들이 사실 벽을 인제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와서 "친구들은 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난 못 갖고 있어."라고 할 때 그럴 때에도 그 중심을 잡기 위한 뭔가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이 자본주의 세상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런 걸 만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는 나이키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였고 제가 고등학교 4 시에 끝나면 11 시까지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 알바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친척분들, 저희 외가댁 부자가 없어요. 그 말은 즉 우리 아이들도 부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 뭐냐면 가난은 가난을 낳아요, 놀랍게도. 그러면 내가 부모가 되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걸 안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가진 걸로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세상이 막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0에 파이널스 그만두고 지금 사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 어떻게 하면 내가 똑같은 9 시간, 8 시간 일해도 돈을 2 배, 3 배, 10 배, 20 배를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내가 똑같은 역량으로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실험하는 거죠, 인생에서.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안 되면 괜찮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적게 보면 적게 버는 대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도 여전히 남과 비교하지 않고 속도를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며 가는 거죠 그냥. 저희 아이들은 6 살이 될 때까지 새 옷을 한 번도 입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매일 허름한 옷을 입어요. 왠지 아세요? 매일 산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옷이 더러워져서 와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사줄 이유가 없고 아이는 뭐가 좋은 옷인 입어 본 적이 없어서 좋은 옷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아이는 늘 옷을 사줄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선물도 많이 받고 문학 것도 그대로 입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기준이 없어요. "아빠 저 루이비통 사 주세요."
아빠 저 나이키 아니면 안 신어요. 이런 생각 자체 안 한다. 근데 왜? 내가 기준 자체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는 당근에서 뭐 김민수 써 있는 자켓을 입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김민수 뭐 어떤 형이 입던 거네. 쿨하게 입고 나가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우죠. 나는 왜 저런 쿨함이 없을까? 나는 왜 부끄러워할까? 남이 입던 옷을 입으면 부끄럽다 생각할까? 저 6살짜리 아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게 사실 어른이 부끄러운 거죠. 오히려 배우는 거네요. 어른들은 그걸 부끄러워한다. 그 부끄러움이 미래를 다 망쳐요. 우리가 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뭐 찌질한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데 좀 좋은 옷 입고 나야 되지 않 이런 생각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미래를 다 망칩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 한계가 더 많아요. 반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한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노홍철 씨. 노홍철 씨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부끄러움이 없으니 빨리 시작하잖아요.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막 자기 얼굴을 막 상으로 만들잖아요. 저러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또 오히려 그거를 브랜드화해서 더 많은 걸 하잖아요. 젊을 때부터도 차에다가 얼굴을 받고 이렇게 다니시고. 네. 근데 저는 그게 거기서 많이 배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없는 거. 노홍철 씨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뭔가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까? 비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너 1등, 너 7등급, 너 특히 5등급 한국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제일 심하죠. 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게 많았을까요? 한국인들. 왜냐면 한국은 가진 게 없잖아요. 인적 자원밖에 없잖아요. 인간을 자원으로 판단하는 나라잖아요. 인적 자원부. 그러니까 뭐냐, 가진 게 없으니 우리가 가진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 인간을 경쟁화시키면서 인간의 역량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빨리 성장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폐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20살 때까지. 22살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쁜 평판을 받거나 체면이 무너지거나 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의미가 없구나. 나는 못 뒤처지는 사람이구나.'를 10대 애들이 판단하니깐요. 그 10대 애들이 벌써부터 현실적으로 판단해요. 저는 공부 못하니까 그냥 알바나 할래요. 10대 아이들이 뭘 하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고 미리 세상을 계산한다니깐요. 지금 이 교육 이 10대 때부터 아이들이 그릇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의 미래인 거죠. 여담이지만 저희 인제 첫 번째 나왔던 코너라는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요즘에는 자퇴율도 높아지고 뭐 그게 친구들이 인제 뭐 꿈이 없는 경우도 많고 한다지만 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사실 입시 제도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나는 입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결국 너무 결과지향적인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퇴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거예요. 저 같아도 자퇴하죠.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서울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1 학년 때 성적을 뭐 4 등급 받았어요. 저 같아도 자퇴해요. 왜? 학교 가서 우리 지금 입시 제도 내에서 수능을 잘 보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데 뭐 하러 9 시간 학교에서 앉아 있어요. 그 시간에 강남 대치동 학원 가 가지고 열심히 수능 공부하면 수능 점수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했을 때 더 좋은 학교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더 좋은 인생을 사는 것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더 깊을수록 그럼요. 그럼 뭐 자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퇴율은 앞으로 더 높아질 거예요. 수능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역설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인제 그 작가님의 인제 과거 이야기를 뭐 쪼끔씩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7 등급 뭐 무기력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사람이 각성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대호각성.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나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는데.' 하는 어떤 그 각성의 지점이 있으셨어요? 있어요. 네, 그게 한 개가 아니고 한 수십 개 되죠. 네, 첫 번째 각성을 이야기하자면 20살 때 19살 때죠. 저희 형이 백령도에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면회를 갔는데 백령도는 면회를 하면 2박 3일 동안 함께합니다. 2박 3일 면회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옆에 있는 페리에 옆에 탄 어머니가 면회하고 오셨나 봐요. 저희 아들은 저기서 일해요." 하는데 그 백령도에서 이 섬에서 이렇게 쭉 페리에서 보면은 섬 한가운데 산에 꼭대기에 초소가 있어요.
"저기서 근무하고 있을걸요?" 하는데 손가락 딱 가리켜요, 그 초소를, 작은 초소를. 저희 아들이 190에 학교에 있을 때 막 맨날 짱이고 지 밖에 모르던 놈이 첫날 제 품에 앉아서 엉엉 울어요, 힘들다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어떤 곳이길래 190에 내가 두려워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엄마 품에 안겨 가지고 다 큰 성인이 울까. '여기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저희 형이 막 근육질에 목이 다 쉬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막 시커멓게 타 가지고. 그거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기심이라는 걸 가져 본 거예요. 19 살에. 부끄럽지만. '이걸 한번 해 보고 싶다. 한번 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태어나서 처음 가져 본 게 19 살에. '해병대를 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20 살에 바로 해병대에 지원했죠. 근데 20 살에 해병대 가니 저처럼 막 운동 못 하고 막 빼빼 마르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선임들이 "요새는 너 같은 애도 해병대 오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해병대에서 2년 2 개월을 있다 보니까 배운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나는 해병이야. 나는 할 수 있어.'를 2년 2 개월 동안 귀에 가스라이팅 당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 되면 "야 현아, 너 집 만들어 본 적 있어? 야 현아, 너 뭐 제초기 돌릴 줄 알아? 야 현아, 너 감자 깎을 줄 알아?" 제 대답은 딱 하나예요. "할 수 있습니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2년 2 개월 동안 "네 알겠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로 맨날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습관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질문하죠. "현우 씨 뭐 히말라야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현우 씨 250 킬로 뛸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돼요. 나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인제. 정체성이 좋은 말. 이게 뭐냐면 공간이 바뀌면 새로운 나를 조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뀌니 그 안에서 새로운 내 모습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20 살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제로 전쟁에 나가면 '내가 적을 죽여야지.'라는 생각으로 전쟁 군 생활을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게 군대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칭찬을 안 들어본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칭찬 듣잖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진짜 내가 무슨 대대장이 된 기분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2년 2 개월 생활하고 나니까 처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저는 이제 군인이 꿈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계속 군인이 되어야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군 생활이 저는 누가 군대 또 가라고 해도 아마 또 갈 수 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근데 구타 가혹행위가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재밌다고 생각할까?' 생각해 보면 딱 하나예요. 제가 휴가를 나갔다마다 사람들이 "오 현아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야 난 안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바뀌었다고 생각하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더 해 봐야지. 말을 이렇게 해 봐야지. 운동을 이렇게 해 봐야지.' 계속 끊임없이 나를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에 제가 해병대를 간다고 했을 때 "해병대 왜 가냐. 뭐 개병대다. 이상한 짓 많이 한댄다." 다 그랬지만 오히려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던 사람한테 "어 저 사람 해병대 나왔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2 년의 경력이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그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걸 하자. 어떻게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볼까? 사람들이 안 해본 걸 하자. 사람들이 못 했다고 하는 걸 일부러 더 해 보자.' 야 이 불가능에 속으로 박수 쳐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요. 왜? 불가능한 거를 내가 하게 되면 '세상이 날 어떻게 볼까?' 조명을 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화력이에요. 내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면서 결론적으로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는 방법을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7 등급에 무기력했던 저 같은 사람도 기회를 조금씩 얻게 되더라. 근데 기회를 얻으면 사람이 인생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왜? 뭘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잘해 주니까. 잘 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인생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무기력했던 어떤 청소년 오연호를 지금의 이런 수많은 도전 성과를 만든 오연호로 바꾸는 계기가 해병대에 있었네요. 아니죠. 그건 단순히 첫 번째 계기일 뿐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런 계기를 저는 수십 번 만들었어요. 그 수십 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지 그거 하나로는 못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후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거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한 가지를 경험하면 그다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해냈어.'가 아니에요. '이걸 해낸 사람들이 안 한 건 뭐지?' 그게 그다음 목표예요. 근데 해병대가 못한 건 뭐지? 스쿠버 다이빙 강사?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못한 건 뭐지? 히말라야 등반가? 히말라야 등반가가 못한 건 뭐지? 250km 마라톤? 250km 마라토너가 못한 건 뭐지? 뭐 파일럿? 파일럿이 못한 건 뭐지? 베스트셀러 작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육해공을 다 점령하고 인제 서점까지 점령을 하셨는데 다음 점령지는 뭔가요? 어 사실 저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지 내가 막 점령 저 제가 점령한 것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거 할 때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돈 없이 스쿠버 다이빙 강사 됐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케언즈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지금 1,000만 원씩 들이고 강사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무급 인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케언즈 내에서 다이빙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퍼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그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 줬던 그 당시에 강사님들, 제가 전 세계 일주할 때 제 여행 경비를 후원해 줬던 기업, 저를 초대해 줬던 외국인들, 이거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가 항상 제 꿈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가 제 꿈이었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40 대가 돼서 30 살부터 저는 제 책의 인쇄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학생들이 좀 많아지면서 장학재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장학금을 주는 건 쉬워요. 이 친구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기사도 내고 있고 콘텐츠를 만들고 추가 장학금을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막 전액 장학금을 여러 번 받은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지금 올해 연말에 북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극 마라톤을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도전하게 돼요. 북극 마라톤. 와. 그러니까 실패 장학금이죠. 실패하는 기회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북극에 가서 20km 뛰고 실패하고 오라.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장학생들에게. 장학재단에 대해서 쪼끔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고 뭐 좀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원래는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작가님, 이 책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 백혈병을 앓았었는데 자살 고민도 했었었는데 학교에서 제 책을 읽고 독후감 써 오라고 과제를 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책 읽고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했대요. 책 맨 앞표지에 저자 이메일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저한테 이메일 보낸 거예요. "대표님, 책 읽고 이 저자한테 이메일 보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보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없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책을 읽고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내? 와,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 친구랑 연락을 주고받았죠. 병이 나아지면서 2년 후에 대학교 입학했어요. 대단하잖아요. 장학금 받았으니까 못 받았대요. 왜? 자기는 기준이 안 돼서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장학제도에 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1년 전에 제가 장학금 줬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내가 파일럿이 됐을 때보다, 내가 뭐 베스트셀러 됐을 때보다 또 다른 차원의 행복감을 처음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행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쾌락.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하고 데이트할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두 번째가 의미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내 역량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장학금을 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제가 계속 만나는 거예요, 지금 11 년째. "작가님,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친척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인데 새벽 5시에 야채 가게 출근해서 5 시부터 8 시까지 3 시간 일하고 8시 반에 학교 가서 학교 화장실에서 샤워한대요. 학교 끝나고 8 시에 다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에 쿠팡 가서 막 물려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앞이 막막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연락이 오니 제가 장학금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연결도 되게 많이 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장학생이 많아진 거지, 제가 처음부터 뭐 '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야지. 나는 뭐 누군가에게 후원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장학금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11년 동안 주고 나니 제 주변에 있는 기업인분들, 자산가분들이 한두 번씩 "현아, 나도 작지만 동참할래?" 했던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 행동역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참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 동안 달리게 한 거리가 있어요. 마일리지 100 킬로. 100 킬로 뛰면은 10,000원을 저희 장학재단에 후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과정 내에 있는 분들이 추천한 친구가 장학생이 되기도 하고 이분들이 후원하고
장학생이 또 도전을 하고 이게 지금 선순환이 되어 있어요. 저희 과정에 있는 분들이 후원하고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생이 또 이 과정에 참가하고 그래서 지금 벌써 이 행동 수업 과정이 3 년이 됐는데 벌써 수백 명이 하나의 큰 마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하나의 연대하는 커뮤니티가 완성이 됐어요. 과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뭔가 지금 들어보니까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로 인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뭔가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지 한번 기업에서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매일 기업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에게 강의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막 "저희 아들도 좀 만나 주세요. 저희 학교에 좀 와 주세요." 이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 과정을 온라인 행동력 수업 과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자마자 막 한 교수에 막 100 명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뭘 제가 가르치냐면 매일 읽게 합니다. 매일 새벽 5 시에 제가 레터를 보내 드려요. 그럼 매일 읽는 한 페이지가 생기고 그다음에 매일 쓰게 만들어요. 매일 세 줄을 쓰게 만들고 세 번째 1년 동안 제가 매일 새로운 것 한 가지를 실험해 본 거예요. 매일 365 가지를 실험하는 과정이에요. 안 해본 무언가를 굳이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할까? 다른 사람 이 과정 내에 다른 사람들이 굳이 이걸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소식을 계속 들어요. 우리는 언제 각성하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무언가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결과를 내는 걸 보면서 각성하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3 년 전에 저희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들어오셨던 어머니가 40대 어머니가 제가 그분에게 추천드렸던 게 딱 하나였어요. "인생을 바꾸려면 아이를 바꾸지 마세요. 본인이 바뀌세요." "뭘 바뀌어야 될까요?" 내성적인 분이었는데 "몸을 쓰세요." 였고 제가 달리기를 추천드렸고 "달리기를 하지 말고 그냥 마라톤 대회를 오늘 신청하세요." 였어요. "저 운동화가 없는데 어떡하죠?" 했는데 아무거나 신고 나가도 됩니다, 5 킬로는." 근데 그분이 1년 지나서 하프 마라톤을 뛰신 거예요. 운동화가 없던 분이 2 년이 지나서 풀코스 마라톤을 뛰셨어요. 3 년이 지나서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코스를 완주했어요. 제일 어려운 거. 근데 그 아이언맨 코스 완주하기 전에 아이언맨 코스 실패를 한 5번 했었죠. 마라톤도 실패를 수십 번 했었죠.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딱 하나를 깨달았다. '내가 바뀌니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다.'예요. '나는 왜 그동안 아이한테 잔소리하고 살았을까?' 내가 바뀌니 아이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뀌어요. 우리는 연결을 제 역할은 딱 하나예요. 지금은 연결만 해 줘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 스터디, 크리에이터 분들,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들 스터디, 유튜브 막 그래서 그 결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결에 맞는 솔루션을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글을 쓰면 인생이 바뀝니다. 운동을 해야 인생이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맞는 솔루션을 빨리 찾아야 인생이 바뀌어요. 각자가 가진 그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 맞는 건 뭘까? 나한테는 사람을 만나는 곳에 들어가야지. 나한테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둬야지. 나한테는 마라톤 대회를 몸을 많이 써야지. 그걸 빨리 찾는 거예요. 그걸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죠. 나는 뭘 잘하는지를 빨리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결국에 찾았으면 그거를 1 년, 2 년, 3년 하는가.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4 년을 하면은 책 한 권을 만들게끔 세바시에 나왔을 때 내 이야기를 세상에 던질 수 있게끔 내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러면 그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되게 컨택트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 작가님과의 컨택트가.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없어도 이 안에서 운영진 분들이 리더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또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리더가. 그래서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한국에 사는데 서로 집을 바꿔서 휴가를 보내요. 그리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장학생을 후원하는 그런 장학금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 안에서의 이 유기적인 그 움직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등산을 다 같이 운동하는 등산 산악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천인삼종 경기를 같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속 만드는 유튜브 스터디라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그림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뭔가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끄는지를 빨리 배우는 거죠.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그런 많은 도전을 해 오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인제 이룬 것도 있지만 수없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서의 어떤 성과들이 이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너무 많죠.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기억에 남는 실패라면? 저는 제가 49개국 여행한 게 아니라 그 국가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하고 일하거든요. 그 인종차별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현지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어가 딸리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언어가 딸리면은 내 사고가 중학생 수준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지인을 어떻게 이길까? 저 자신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지만 성실한 척을 막 합니다. 유쾌하지 않지만 유쾌한 척을 막 해요. 그렇게 저는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래도 힘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면 왜 힘든가? 저는 결혼이 장밋빛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왜냐? 평생을 내가 30년을 이렇게 살던 사람이 다르게 사는 사람하고 한 공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기숙사에서 타인과 함께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습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걸 빨리 이겨내야 돼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 이상형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상형보다 나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 나는 이상형보다 나은 사람인데도 자꾸 이 사람의 못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왜 못난 것만 보일까? 이게 내 그릇이 작아서예요. 결혼이 뭐냐면 내 그릇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쪼잔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놈인지, 모자란 놈인지 적나라하게 보는 게 결혼이에요. 왜? 그걸 어디서 보는가?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상대방이 불만이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그 얘기 뭐예요? 내 그릇 자체가 작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과 트러블이 많다는 건 내 그릇이 작다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마주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까를 고민하다가 나를 죽이자예요. 기존의 오연호가 계속 오연호를 기존의 나를 계속 끌고 오려고 하니 자꾸 타인과 부딪히는 거죠. 타인은 A를 원하는데 나는 B가 정답이라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정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뭔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 상대방을 만족시키려고 바꾸자. 그러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나를 바꾸자. 기존의 나를 죽이자. 새로운 나를 만들자. 페르소나. 집안에서의 나. 집안에서의 나는 뭐가 될까? 뭐 션처럼, 뭐 최수종 씨처럼, 막 차인표 씨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아버지, 남편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인 척을 하자.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괜히 막 나가서 고생했어. 힘들지 않았어?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얼굴에 뭐 했어? 막 괜히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기하듯이. 그러면 한번 웃죠. 그걸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라는 건 좋게 만들기가 어렵더라. 음. 사실 그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인턴처럼 살아보기라는 그 파트를 보면서 저는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봤던 적들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리고 작가님이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이렇게 비춰져야 할 때 한 번씩 나를 다른 사람으로 약간 탈바꿈해서 이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게 사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이화력의 하나의 좀 파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뭐 행동력 그 과정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구지 프로젝트라는 것에서의 365일 동안 주시는 미션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는 페르소나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 페르소나를 안 꺼내니 '나는 오연호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에서의 오연호, 저기에서의 오연호, 여기에서 오연호가 다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의 스트레스가 많아요. 빨리 지우고 여기에서 나를 찾으면서 활력을 얻어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떨쳐내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직장 마치고 새로운 나를 빨리 찾아서 여기서의 활기를 빨리 찾아야 돼요. 배드민턴 칠 때 오연호를 빨리 찾아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야죠.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직장에서 오연호를 빨리 찾아서 직장에서만큼 막 활기차게 일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고되다 인생이란 것 자체가.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고달프기 때문에 어떻게 활력이 많은 섹션을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아야 돼요. 페르소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고달픈 삶을 1시간이라도 나를 찾아서 숨을 쉴 수가 있다. 이 한 예로 코로나 때 운동을 못 하겠잖아요. 뭐 체육관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구를 하고 싶은데 농구를 못 하니까 저희 아파트 단톡방에 있어요. 제가 여기 대관할 테니까 농구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일요일 날 6시까지 여기로 오세요.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무슨 일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날 첫날 15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정문에서 새벽 6시에 아빠들이 6시에 차가 우르르 나가요. 그 농구하고 9시에 우르르 들어옵니다. 2주차 때 30명 넘게 들어왔어요. 저희가 농구를 아파트 안에 아빠들이 농구를 하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쳐요. 왜 미칠까를 생각해 보니까 40대 아빠들은 우울증이 와요. 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 애까지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 새벽에 이 3시간은 초등학생 때처럼 공만 보고 와 하면서 땀 흘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소감이 막 터져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하고 싶으니까 몰래 가서 레슨 받고 와요. 선수한테 레슨 받고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네요, 다들. 그 사람들 인생이 바뀌어요. 이것만 이날만 기다려요. 나중에 저희가 대회 나가서 대회에서 3등도 했어요. 다른 팀이 물어봐요. 이거 같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팀이 만들어지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 저희가 야유회를 갑니다. 버스 2대를 대절해요. 한 아파트에서 80명의 가족들이 와 가지고 야유회를 하고 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이 형성이 돼요. 오늘 시골에서 감자 가져왔어요. 여기다 놓을 테니까 감자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감자 가져가요. 오늘 8시에 아기 같이 볼 사람 있어요? 제가 여기 놀이터에서 아기 볼 사람 우르르 와서 애들 다 풀어 놓고 아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웃이랑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웃이 다 친구가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너무 재밌어요. 아니 영상 보시다가 "어딘가요? 저 이사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재밌냐면 저희 아이가 산에 있는 숲에 있는 학교를 다녀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 저희 아파트에 저희 아이밖에 안 다녔는데 나중에 20명이 다 저희 이 숲학교로 다 이전했어요. 그래서 그 숲학교에서 저희 아파트 차만 따로 만듭니다. 약간 대안학교 같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요? 그쵸, 그쵸. 숲학교. 하루 종일 산을 올라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교실에 안 있어요. 어린이집이 다 이 한두 평짜리 방 안에만 8시간 있잖아요. 이게 여기 아이들은 9시에 도착하면 매일 산에 다녀요. 비가 오면 우유를 입고 물속에 빠져서 놀아요. 그 꾸정물을 묻히고 집에 돌아온다니깐요. 그 부모는 속상하죠. 근데 그만큼 열심히 논 거예요. 이 아이들이 거침이 없어요. 산을 오르고 나무를 타고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에서 생일 파티할 때 케이크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빵집에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해요. 여기는 아이들이 꽃이랑 나무를 엮어서 나무로 케이크를 만들어요, 흙으로. 그래서 나무로 왕가를 만들어서 생일 파티 해 주고 뭐 굳이 케이크나 선물을 사지 않는다. 그 아이들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흙 만지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다 일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작가님이 어떤 그 어딘가로 이동하고 그 소속이 되실 때마다 그냥 그 집단 자체를 다 바꾸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거를 도전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냥 아파트 어린이집 가면 편하죠. 뭐하러 남한산까지 있는 30분 그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이 어린아이가 30분 차를 어떻게 타요? 다 이 걱정을 많이 하죠. 누가 저처럼 남한산까지 가서 학교만 알아보겠어요? 안 알아보죠. 왜냐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열망이나 변화의 씨앗을 갖고 있지만 그걸 발현을 못 시키거나 현실적인 뭐 제약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거를 작가님이 뭔가를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거죠. 주변의 환경이 되어 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와 저게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용기가 되지 않나 싶네요. 왜냐면 저는 7 등급이었잖아요. 근데 7 등급이 사회에 나오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기회가 없어요. 잘할 수 있는, 앞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아갈 때 뭐든지 다르게만 생각해요. 모두가 가는 건 무조건 거부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전 쳐다도 안 봐요. "야 이거 하면 돈 버는데 현우야. 현우야 이거 하면 아파트 당첨된대. 현우야 이거 하면 성공한대."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거 아예 안 해요. 왜? 어차피 병목 현상일 텐데. 모두가 가는 거,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거 해 봤자 다 남들한테도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남들이 안 한 거를 좀 많이 보려고 해요. 그늘진 곳들, 먼 곳들, 땀 나는 것들, 힘든 것들을 많이 하면 고되죠 당연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 대표님? 네. 그래서 작가님 책에서 제가 한 구절을 하나 써 놓긴 했는데 요런 구절이 있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자.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남들과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사진을 찍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무얼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 내가 무얼 잘하는지가 보인다. 내가 무얼 잘하는지 보이면 나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신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요 구절이 있어 제가 딱 써놨는데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게스트가 올 때 책 하나를 제대로 읽고 계시네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기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행복하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은 노년이 편합니다. 대표님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뭐 할 때 막 나는 막 열중하는 것 같으세요? 저도 돌고 돌아서 보니까 지금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가 저는 제일 기분 좋고 즐거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약간 보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발굴해서 그걸 세상에 드러내는 거. 약간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약간 모험가 스타일인 거예요. 새로운 거에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또 만드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출중한 거죠. 이런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정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정해지지 않은 길. 남들이 안 해본 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할 때 더 행복하고 더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인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와이프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편안히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스스로 힘들게 나를 어딘가에 몰아넣지?"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보면은 이렇게 팟캐스트도 보면은 대충 휴대폰으로 찍는 분들 많아요, 저처럼.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조명의 색감의 이 재질이라든가 이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바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파고드는 그 역량까지 있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보지 못한 거를 보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미적 감각도 뛰어난 거죠. 왜 팟캐스트에, 왜 유튜브에 이색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걸 보는 사람은 많이 없다. 왜? 굳이 그냥 검은색으로 하지, 흰색으로 하지, 굳이 이 초록색, 초록색 중에서도 약간 조금 짙은 초록색이 나오게끔 나는 표현을 해야 돼.까지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모두는 그냥 초록색이면 초록색인 거 아니야? 검은색 쓰면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아마 대표님 눈에는 아마 성에 안 찰 거예요. 이게 좀 더 블랙이 더 가야 돼. 좀 더 좀 어두워야 돼. 이 감각이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딩이라든가 계속 창의적인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야 역량이 막 날개 돋친 듯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내가 뭘 밤새도록 내가 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뭐에 열망이 있지? 누가 돈이 안 돼도 난 뭘 하고 싶지? 그걸 잘 몰라요. 그게 다 있어요. 돈이 안 돼도 내가 막 좋아서 하는 것들. 진짜 막 짜친다고 표현되지만 그냥 내가 막 하는 것들이 있다니깐요. 그게 뭔가 내 취향이에요. 지금은 내 취향을 빨리 찾아서 그걸 돈으로 만드는 거. 왜? 사람들이 취향이 사라졌어요. 남이 좋다고 하면 다 따라가요. "밥 먹자." 맛집 검색한단 말이에요. 다 광고로 만든 거 보고 여기 후기가 많아요. 여기 맛있대." 속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없어요. 남이 좋다고 하면 다 따라가요.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가 취향이 뾰족한 사람들. 별거 아닌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서 나가요 다. 저는 사실 좀 그래도 운이 좋고 뭐 감사하게 제 삶을 생각하는 거는 어 그냥 9 to 6의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남들과 다르게 자유롭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에 제가 놓여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힘들어하는지, 뭘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 그런 여유를 만들기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직장에 얽매여진 분들이 훌쩍 갑자기 일주일을 뭔가 자기만의 생각을 찾아서 뭔가 떠나기도 어려운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구지 프로젝트가 저는 일상에서 해 보기에 너무 좋은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참 들었거든요. 보시면서 정말 그런 좀 '나도 여러 가지 도전하고 싶지.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머릿속에 있는 걸 막 해 보고 싶지.' 하는데 '현실이 안 따라줘.'라는 이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그게 그분들에게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할 수가 없는 미션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오늘 10 킬로를 뛰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런데이 어플을 까세요. 이 어플로 정확히 7시 30 분에 집 앞을 나가세요. 그리고 딱 100 미터를 걷고 오는데 7시 40 분에 해가 지니까 그 해 지는 걸 사진 찍고 오세요예요. 그분들에게 하는 게. 그 마라톤을 뛰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어플을 깔고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미, 과정의 재미. 그럼 사람들이 어플을 깔아 내가 걸은 게 뛴 게 기록에 남아 7시 40 분에 해가 지는 게 이렇게 아름답다고 막 하늘이 막 빨간색으로 찢어지고 있어요. '아 뭐야. 공기가 이렇게 상쾌해? 아 뭐야. 땀 흘리니까 이렇게 재밌어?' 과정의 재미를 빨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정의 재미를 알면은 누구나 다 오래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정의 재미를 몰라요. 고되다고 생각해요. 책 쓰는 거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고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안 해요. 그럼 하려고 하는 걸 아주 쉽게 바꿔야 돼요. 그냥 오늘 3줄 쓰기, 3 줄만 쓰고 빨리 여기다가 공표하세요. 그럼 다 3 줄은 다 쓴다. 그거를 1% 씩만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방법을 만들면 사람들은 누구나 1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함께 해야 돼요. 혼자 하면 오래 못 해요. 왜?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서, 응원자가 없어서, 지지자가 없을 때 우리는 빨리 그만둬요. 근데 지지자가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해요.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책임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을 바꾸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응원하는 사람들, 지지자가 있어야 좋은 질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바뀐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 사실 그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제 주변 환경도 바꾸고 뭔가 막 계속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30 대가 되면은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40 대가 되면 또 많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사회적으로 이룬 게 많아질수록 내가 인제 갖춰 놓은 게 많아질수록 이거를 좀 인제 다시 없던 걸로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을수록 인제는 도전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컴포트 존이 더 넓어지니까. 잃을 게 많죠. 어 혹시 작가님은 그런 경험들을 하시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상상자 그만두고 파일럿 할 때 "야 너 어떻게 하려 그래? 너는 뭐 나이도 많고 지금 30 살에 시작해서 뭐 하려" 근데 저는 파일럿 안 되면은 애플 들어갈 건데 "나 파일럿 안 된다. 구글 들어갈 건데." 이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3 년의 경력이 있는데 내가 중동 시장에서 갔다 온 나라가 몇 갠데 내가 여기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한 나라가 몇 갠데 내가 알고 있는 거래처 연락처가 몇 갠데 내가 여기서 파일럿 안 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실패라고 생각하지? 나 갈 데가 많은데 경력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다 망해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다 망해도 모든 게 망해도 전 다시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 잃을 게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잃을 게 없어야 뭐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제가 뭔가를 많이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바닥에서 시작했고 무시당한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잃을 게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제가 잃을 건 가족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만 있다면 바닥에서도 전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구두를 닦아도 남들보다 잘 닦을 자신 있어요.
설거지를 해도 남들보다 설거지 잘할 자신 있어요. 저는 뭐 청소를 해도 남들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남 남들이 안 하는 것만 만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니 방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첫 사업을 좀 좋지 않은 결과로 인제 마무리하고 그때가 29 이었거든요. 어떤 자격증도 없고 뭐 취업 준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저는 토익 점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창업을 하고 그냥 대학생 상태에서 다음날 CEO가 되어 있었고 그냥 그걸로 3 년을 지냈다 보니 그러고 나서 다시 나왔을 때 친구들은 다 취직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갑자기 인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 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젊은 나이에 요양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가 안 되면 보통 인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스카우트 안 할 곳은 없다. 내가 가서 일 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일 안 시켜 줄 곳이 없을 것 같아.'라는 사실 그 일말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저를 버티게 해준 어떤 그 그쵸.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에어백이 돼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그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했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마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마 작은 성취에서 나올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이루면 2 배의 자신감이 생겨요. 2 개를 이루면 4 개의 자신감이 생겨요. 4 개를 이루면 8 개의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주 작은 성취예요. 내가 줄넘기를 100번 넘게 해 봤어.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인천까지 가 봤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성취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슬럼프가 오지 않아요. 할 게 많아서.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돼요. 실패해요? 뭐 아님 말고 다른 거 창업하면 되지. 망했어? 유튜브 채널 망했어? 다시 만들면 되지 채널. 어 인스타그램 해킹당했어? 뭐 어쩌라고. 다시 만들어 그냥. 다시 해.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배운 게 내가 한 게 해가 되지 않는 거라면 본질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예요. 진짜 성실하게 잘하잖아요. 사람들은 기억해요. "오연우 일 잘하더라. 저 사람이랑 일하면 잘하더라."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평판이 만들어져서 끌고 올라가요, 멱살 잡고. 본질이 좋으면 어찌 됐건 죽지 않아요. 항상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 왜냐면 우리가 본질을 신경 안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할 때. 조급함. 조급함 때문에 본질을 깨부시고 자꾸 치팅한단 말이에요. 어떤 지름길이 있나 찾는 거죠. 그쵸. 지금 얼마 전에 제 200만 뷰가 넘는 콘텐츠를 어떤 한 채널에서 똑같이 표절했어요. 대사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제스처랑 호흡하는 곳까지도 비슷하더라고요. 따라해요. 그래서 막 똑같이 따라하니까 놀랍게도 20만 뷰 나와요. 교육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표절하면 빨리 터뜨릴 수 있어요. 채널 성장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니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야 빨리 성공할 수 있어. 표절해. 따라해. 야 오연우 콘텐츠 100만 뷰 많아. 이거 똑같이 따라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따라해. 야 뭐 고민하지 마. 만들지 마. 그냥 따라해, 따라해." 지금 우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하면 어디 진짜 성공해서 뭐 MBC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새벽시에 올랐어요. 내게 있을까요? 내게 없단 말이에요. 내 건 표절 잘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던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어른이 되면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뭘 던질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줄 게 많아야 돼요. 그게 저는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빨리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뭘까? 본질. 어. 그게 많아야죠. 부자가 뭐예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란 줄 게 많은 사람들. 줄 게 많아야 부자죠. 근데 사회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 벌고 빨리 막 자극적인 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젊은 층이 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유명해지고.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그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오래 가려면 내게 있어야 돼. SNS 콘텐츠에서 비춰지는 성공의 이미지가 그런 게 더 가속화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0 대에 내가 포르쉐를 끌 수 있는 이런 비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10 대들이 또 그거를 잘못된 롤모델화하는 거죠. 뭐 20 대에 포르쉐 탈 수 있죠. 뭐 그게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 합당하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로운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는 시대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혐오하고 서로서로 미워하고 누가 쓰러져 있어서 돕지 않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내가 아무리 잘나봐서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나를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함께 해야 더 큰 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연대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사실은. 그 연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1년 동안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100만 뷰가 넘는 게 한 34 개예요. 근데 그중에 1 위가 뭔지 아세요? 1000만 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냥 제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할머니를 도와다. 예. 그냥 제가 산에 가다가 할머니가 너무 위험하게 도로 한가운데 있어서 제 앞에 있는 차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일단 제가 차를 세워서 할머니를 태워서 정상에다 내려다 드리고 그냥 가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게 1 주일 만에 1000만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1000만 뷰가 나오지? 지금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위험하니까. 지금은 누굴 도와주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각종 괴담으로 할머니가 어떤 범죄 조직과 연루해서 도와달라는 걸 뭐 빙자해서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오히려 이런 게 더 바이럴이 되는 시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댓글에 뭐 있냐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누구 도와주다가 이 사람 넘어져서 50만 원 배상했다." 대댓글에 우리 아빠 30만 원 배상했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누가 함부로 도와주지 않고 함부로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도 '누가 위험해? 안 도와줘. 왜 도와줘? 미쳤어? 큰일 나.' 90%가 다 이 댓글이에요. "미쳤어. 저 큰일 난다." 오히려 내가 손해 봐. 예.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이거 알았잖아요. 신종 사기 있다는 거. 이렇게 또 누가 신종 사기 수법으로 다가와도 아마 또 도와줄 거예요. 50만 원 줄 거예요. 내가 50만 원 내더라도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적어도 '진짜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이 1000만 뷰가 나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다 남이에요. 이웃도 남이고 다 남 일이고 개입을 안 하죠, 내가 피해 보니까. 근데 항상 그렇게 계산하고 효율적으로 삶을 살잖아요. 나도 똑같이 계산당하고 나도 똑같이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꼭 효율로 돌아가지 않아요. 때로는 되게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되게 오래 걸리고 때로는 되게 하찮은 일 그런 과정을 굳이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올 때가 많아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걸 굳이 땅에서 쓰레기를 계속 주워요. 계속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그 사람은 범살의 기회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타니가 왜 맨날 쓰레기 주실까요? 오타니가 왜 타석에 들 때마다 코치한테 인사를 할까요? 오타니가 왜 데드볼 맞았는데 왜 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타니라는 사람의 업적을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 이게 뭐냐?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타니라는 사람이 가진 아우라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아우라는 절대로 모방할 수 없어요. 표절할 수 없어요. 누가 오타니처럼 쓰레기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 그 표절한 사람이 오연호 흉내를 아무리 내도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을 봤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런 일을 봤어요." 어색하다. 아우라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인생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세요? 음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 저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걸 꿈꿔요. 제가 살면서 제 가까운 지인들 하늘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죽음에 가까운 사람들 대화를 많이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후회를 제일 많이 해요.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걸. 좀 더 용기 있게 살 걸. 내가 하고 싶은 데 살 걸. 이 후회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걸 왜 죽을 때 후회하지? 내 인생의 가장 젊을 때가 언제지?' 저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사는 게 제 꿈이에요 항상. 그래서 주어진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가면은 제 목표가 기업 담당자가 임원진 교육 때 또 부르게 해야지. 진급자 교육 때 또 부르게 해야지. 신입사원 교육 때 또 부르게 해야지. 이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오연호 강연을 안 들은 기업은 많지만 오연호 강연을 한 번만 들은 기업은 없어요. 대부분의 기업이 2번, 3번
한 100번 한 기업도 있습니다. 전 직원을 다 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게 제 목표예요. 내가 1시간, 2시간, 10시간을 부여받았다면 200%다 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박수를 치고 명함을 받고 질문하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제일 행복하죠, 사실.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없어요. 오늘이 제일 많이 누리고 오늘이 제일 행복한 삶을 매일 사니까. 그래서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거. 저는 자세히 보면 이 책에도 썼지만 제가 장례식에 틀 제 인사도 녹음 다 해 놨어요. 제 유서도 다 써 놨습니다. 제 장례식에 쓸 사진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장례식에는 "이거 틀어 줘. 그냥 웃으면서 파티 열어 줘. 내 장례식에는 막 무슨 육개장 끓여 먹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어디 공원에서 꽃 피는 데서 다 꽃 나눠 주세요. 꽃 나눠 주고 그냥 이렇게 다들 웃으면서 돌아가게끔 이거 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살다 보니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해야지 언젠가는 이런 단어를 삭제해야겠다.' 그게 제 항상 인생의 제 가장 큰 가치관이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그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삶에 대해 바라보는 태도나 철학, 그리고 이런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은데, 혹시 자녀 교육에서 좀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괜찮아. 오늘 잘 못했어? 괜찮아. 하지 마. 오늘 좀 느렸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하면 돼." 저희 아이들이 4 살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루틴이 자전거 대회 출전시켜요. 그럼 4 살짜리가 자전거 대회 나가면 꼴찌합니다. 그럼 오는 내내 뭐 울먹울먹거려요. 저는 눈에 보이죠. 그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잘했어. 축하해." 단상에 놓고 뭐 메달 씌우고 뭐 사진 찍어요. 그럼 이 아이 표정이 바뀌어요. 자기가 1 등한 줄 알아요. 아이는 1 등이 뭐고 꼴등한지 1 등 꼴등이 뭔지 몰라요, 4 살짜리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 대회 언제야? 또 나갈래." 또 나갑니다. 그럼 2 년이 지나서 이 아이가 1 등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2년 지나서 또 대회 나간 아이들이 없어요. 경쟁자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는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못해? 괜찮아. 다음에 또 해. 넘어졌어? 괜찮아. 털어. 뭐 상관이 없다. 뭐 묻었어? 찢어져. 다쳐. 뼈 안 부러졌으면 괜찮아. 울지 마. 찢어졌어? 괜찮아. 물로 씻어."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구나. 다른 거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10 대를 보낼까? 이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저희 아이를 9 시까지 뭐 야자하고 12 시까지 대치동에 있는 학원 보낼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는 문제 잘 푸는 아이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는 어떻게 10 대를 보낼까요? 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찾는 것만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 대회도 나가고 이제는 6 살이 돼서 2 발을 떼죠. 어저께예요. 2 발을 떼고 처음으로 500 미터를 운행을 하고 왔어요. 이 아이의 표정이 어떨까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들죠. 처음으로 2 발로 오르막길 오르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끝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500 미터를 2 발로 운행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 아이의 성취감은 1 0 0만 원, 1,000만 원을 들여도 못 만들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교육이에요. 저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할 수 있구나. 다른 애들 다 4발 타는데 나는 2발 타네. 와 이거 재밌는데. 야 얘들아 일로 와. 내가 알려줄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가르쳐 주는 교육의 본질입니다. 이 실행력이나 추진력 같은 것,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이 그럼 이런 방식으로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쵸? 우리의 잠재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책상에 앉아서 많이 이건 암기입니다. 성실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잠재력을 끌어당기는 거랑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육은 그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당기는가? 직접 경험이에요. 내가 만지고 많이 해 보고 참가해 보고 대화해 보고 써 보고 읽어 보고 생각해 보고 내 걸로 표현해 보고 직접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 이건 재미가 없네. 아 이건 내가 잘하네. 아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네. 아 이거 가니까 재밌네.'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거 할 때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갈고 닦겠죠. 그러면 그거를 1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살이 됐을 때 이 국가에서 한 분야의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래봤자 20살이다. 20살에 뭔가를 새로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은 나이. 아빠는 30살에 시작했으니까.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부모니까 부모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아이 스스로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해야 하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구나.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내냐? 4살에 영어 시험 보내고 4세 고시 봐서 영어 유치원 보내죠. 6살에 대치동 학원 가려고 위해서 대치동 학원을 가기 위해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8살에 대치동 학원에 녹화하는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서 경쟁에 살아남아서 계속 그 시험과 문제를 푸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 사회에서 1%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 학원에 들어가야 1등 하고 그 학원에 들어가야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건 팩트잖아요. 그럼 누구나 그 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경쟁해야 되잖아요. 지금 4세 고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성공하신 분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루트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요, 사실. 이건 팩트입니다. 왜?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대치동에서 공부하면 당연히 수능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뭐하러 여기서 공부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팩트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사실 이 AI 시대에 과연 수능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사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과연 미래에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성공이라는 플레이북이 똑같이 작동을 할까? 어느 정도는 네 통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주는 파워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서울대 나왔어 하면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해도 다 인정해요. 그게 최고의 이름표예요. 이거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도 저는 비슷할 거라서 봐요. 앞으로 AI 시대 성공 방식이 달라져도 명문대 출신은 그래도 앞서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바꾸려면 한 50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처럼 중요하지는 않다. 왜? 성공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그거를 찾는 게 승자죠, 차라리. 뭐하러 고생해요. 이거 왜 문제 암기 왜 하죠? 문제 왜 풀죠? 그게 너무 제가 봤을 땐 비효율적이다. 음. 이제 작가님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시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인간이기에 그런 게으름을 피우는 날 좀 그래도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루틴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그냥 게으르게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런 날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근데 하루쯤은 게을러도 괜찮잖아요. 뭐 좀 쉬고 좀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맛집 가고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뭐 게으르면 어때요? 우리 다 놀려고 사는 거 아니야? 놀아야 행복하고 게을러야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쉬고 놀면 '아 쟤는 노는 사람.' 노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놀면 좋은 거지 왜 부정적으로 봐요? 놀고 나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선. 뭐 노는 사람 '아 저 사람 놀아요. 부끄러워. 저 놀아요 요새.' 아니 우리가 놀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놀기 위해서 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잘 놀면 좋은 겁니다. 재밌게 놀아야죠. 놀 때 미친 듯이 놀아야죠. 막 파티도 가고 뭐 좋아하는 여행지도 가고 뭐 뭐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뾰족한 걸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쉴 때 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만끽하면서 쉬자. 그게 내게 되잖아요. 취향이란 이름으로. 근데 그냥 단순히 시간 허비하는 거 말고 좀 나의 내가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는 휴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한테는 그게 여행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많이 다니거든요. 이번에도 캠핑카를 타고 울릉도를 일주일 여행을 하고 왔는데 굳이 제가 캠핑카를 타고 이게 액수도 비싸요. 호텔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굳이 작은 캠핑카에서 물도 안 나오고 막 덥고 이런데 굳이 캠핑카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호텔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캠핑카로 일주일 다이빙하고 오면 주구장창 그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온 가족이. 그러니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저한테는 가치예요. 똑같이 쉬더라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걸 하면서 쉬자.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하죠. 굳이 힘들게 텐트를 피면서 휴가를 보내죠. 그게 저한테는 그냥
쉬는 거예요. 무식하게 텐트를 치고 무식하게 땀 흘리면서 막 고기를 굽고 무식하게 다시 또 접어 가지고 또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비효율적인 일을 전 '나는 왜 할까?' 누가 보면 '저 사람 진짜 바보 같다. 호텔 가면 되는데. 으 나이 먹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예요. 눈을 떴을 때 바로 바다 소리를 듣는 거. 눈을 감을 때 별을 보면서 자는 거. 바닷소리를 차랑차랑 드는 소리를 눈 뜨자마자 창문을 열 때 듣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예요. 음. 아니 말씀하신 그 형태가 삶을 진짜 충만하게 사는 형태인 것 같아요. 내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쉬는 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히 또 시간을 채우는 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누워서 정말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 SNS 스크롤만 하다가 두세 시간을 보내 버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고 저녁이 되고 '나 오늘 뭐 했지?'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20년 후에 여러분들 뭐 할지 지금 한 페이지에 적으세요." 그 세션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자기인식 프로그램을 하는데 워크숍에서 "여러분들 20년 후에 뭐 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적어 보세요.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랑 어떻게 지낼 건지 월화수목금토일 자세히 한번 적어 보세요.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20년 후에 내가 뭐 할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근데 제 20년 후의 목표는 60 대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거거든요. 60 대에 저는 패션 모델을 하는 거예요. 60 대에도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1 0 0 10,000만 구독자를 만드는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 나는 40대 때 뭘 해야 될까가 시간 역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장기 목표가 없을 때 슬럼프가 옵니다. 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열망이 없는데 뭘 하고 싶겠어요. 그냥 쉬는 게 편하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쉬려고 합니다. 게을러져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게으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관성이 있어요. 한 번 게을러지면 내일 안 해요. 모레 안 해요.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작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로 루틴. 실패할 수 없는 루틴을 만들어서 누군가와 챌린지 하듯이 계속 세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찌 됐건 한 가지를 1 년이 지났을 때 손에 넣는다. '나는 마라톤을 완주했어. 나는 한 권의 책을 썼어. 나는 무슨 사업 내 이름으로 내 사업체를 열었어.' 결과물을 뭐든 만든다. 그 결과물을 만드는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슬럼프에는 벗어나죠. 제가 전에 릴스로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온 게 있었어요. 무엇이든 끝을 보는 훈련을 해라. 끝까지 하는 훈련. 예를 들면 내가 사우나에서 저 모래시계가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지 했으면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하고 나와라. 내가 이 밥을 다 먹어야지 했으면 남기지 말고 먹어라. 어떻게든. 내가 저기까지는 좀 뛰어가야 되겠다. 저 편의점까지. 그랬으면 중간에 뛰다가 힘드니까 멈춰야지 하지 말고 거기까지는 뛰는 그 결과를 마주해라. 그렇게 사소한 거라도 끝을 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인제 삶의 태도가 되고 모든 걸 인제 끝을 보는 그런 훈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좋게 인제 들리셨나 봐요. 그 라는 제가 아까 생각.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이 어디 있을까? 1 에서 100 까지 있을 때 50이 없다. 60이 없다. 70이 없다. 대부분의 운은 70 에서 100 까지 다 있더라.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에 운이 다 들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뭘 하든 이 끝까지 다 해요. 무식하게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왜 계속 성공할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왜 계속 돈을 더 잘 벌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유가 잘 안 돼요. 고급 정보는 세상에 나한테 안 오더라. 세상에 고급 정보는 소수만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고급 정보는 자기들끼리만 갖고 있구나. 나한테 안 오는구나.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하더라. 그럼 고급 정보를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찾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보기도 하고 일을 바꿔보기도 하고 돈을 버는 방법도 바꿔보기도 해 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고급 정보가 하나둘씩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조금씩 알아보는 거죠. 낯선 세상을 계속 노크해 보는 거예요. 작가님의 영상 중에서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내고 수업을 받지만 사실 인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건 태도인데 태도를 돈 주고 배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 하는 그 태도는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면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말. 말. 인간은 말로 평가해요. 제가 말할 때 "아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대표님이 저를 뭐라고 볼까요? 똑같은 오연어지만 똑같은 생각이지만 똑같은 표현이지만 사람들은 저를 좋게 보지 않는다. 되게 방정맞다고 판단을 많이 하더라. 제 목소리가 원래 이 목소리 아니에요. 제 목소리 원래 하이톤입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하이톤은 신뢰감이 오지 않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걸 제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이병헌 목소리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헌 목소리 막 따라해봤거든요, 어릴 때.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현우야 너 목소리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하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어요. '목소리 1 년만 하면 바뀌는구나.' 그 지금의 제 모습 있죠. 다 페이크예요. 다 만들어진 겁니다. 다 흉내 내는 거예요. 다 연기예요 지금. 근데 이걸 20년 하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을 바꾸면 뭐가 바뀌냐? 태도가 바뀌어요. 내가 공손한 말투를 쓰죠. 공손한 표정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내가 경박한 말을 하죠. 경박한 표정이 나와요. 그게 내 인상이 되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다예요. 나를 바꾸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바꾸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나는 많은 기회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도의 첫 번째가 뭔가 말 습관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말 습관을 안 바꾸려고 해요.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무렇지 않게 타인을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무의식 중에 내가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등급이 어떻게 1 등급이 이기겠습니까? 냉정하게 IQ가 낮은 오연호가 똑똑한 친구를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까요? 없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좀 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보는 거.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10개 해와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10개 만들 때 나는 20개 만든 사람이 돼 보는 거예요. 그럼 시킨 사람 입장에서는 20개 만든 사람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얘 얘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 사회에서는 남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논리적인 말보다 다정한 말투가 더 설득력 있고 남들의 마음을 연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사실 제가 저희 아내랑 하는 대화의 방식을 많이 바꿨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부부 관계에는 논리가 필요 없어요. 그니까요. 최고의 네. 논리는 뭐예요? 아내가 만족하는 거, 웃는 거,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거. 그래야 나한테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그래야 나한테 "그래 여보 하루 놀다 와. 그래 여보 술 한잔 하고 와. 여보 고생." 그게 나오지. 내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친구들 만날 시간 없습니다. 운동할 시간 없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아내가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의 만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뭐 A가 맞다 B가 맞다가 아니에요. 다정하게 "아 맞아 여보. 힘들었지. 아 맞아. 당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논리상으로는 그게 아니어도 논리 따지지 말라." 일단 공감해 주고 일단 그를 높이고 그의 마음이 풀렸을 때 "아 근데 사실 다음 주에 이런 모임이 있는데 난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 아내가 "아유 맨날 안 갔는데 한번 갔다 와라." 웃으면서 또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원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아내가 원하는 거 서로 계속 주고받아야죠. 어 말투 외에 또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태도가 또 있을까요? 있어요.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오연호 씨 오셨습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동기부여 가요광 가시죠." 막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이려고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먼저 남을 높여야 돼요. 진짜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은 도전을 해 오셨더라고요. 막 창업도 잘하시고 몸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칭찬을 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요. '아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그래도' 나는 늘 의심한단 말이죠, 현대 사회는. 근데 이게 그 벽을 끼부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일단 남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칭찬의 기술입니다. 근데 칭찬의 기술 중에 진짜 인류들이 하는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상대가 들어보지 못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나가 배우 박정민 씨한테 하는 칭찬이 있어요. "오빠 이빨 되게 귀엽다." 이래요. 박정민 씨 얼굴 빨개집니다.
나 이런 칭찬 처음 들어봐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칭찬인데 이런 느낌. 넌 진짜 최고의 MC구나 이래요. 박정민 씨가. 사나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한국인보다 한국말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말보다 어떻게 MC가 될까요? 사나는 칭찬의 일인자예요. 상대가 잘하는 걸 어떻게 칭찬하죠? 관찰을 잘해요. 오빠 이빨이 되게 귀엽다를 관찰을 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매일 만나죠. 근데 그 사람을 관찰 안 해요. 준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칭찬하면 좋을까? 이 사람은 어떤 말 해줄 때 이 사람을 기뻐할까? 그거를 빨리 준비했다가 그 사람 만날 때 던진 사람이 돼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킨 사람이 됩니다. 오연우 씨는 항상 만나면 기분이 좋아. 오연우 씨는 항상 뭔가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은 신뢰를 가져요. AI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왜? 아까 계속 이야기하죠. 결국에 인간이 선택하고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에 남는 사람. 저 사람 강의 또 들어야지. 이 사람 강의 전 직원이 듣게 해야지. 이 사람 책 전 직원이 읽게 해야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기업에서는 행동력 수업을 3,000명 넘는 직원이 다 읽었어요. 필독서로 선정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살아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 내에서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 예, 정말 사실 긴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더 이런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은데 네. 하시는데 말씀을 못한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뭔가 호기심이 많고 뭔가 창업이라든가 도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세상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소시민들은 여러분들의 도전을 비웃을 거예요. 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길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해 보세요. 행동으로 증명하잖아요. 야, 현우야, 이거 왜 해?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들이 1년 후에 현우야,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그것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다. 다 알아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실행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력을 믿으세요. 직관을 믿고 행동을 빨리 하다 보면 그때부터 손에 쥐어지는 게 많아요. 그 세상에 별게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마음껏 여러분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오현호가 그러면 신경 쓰고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또 컨텐츠 채널을 지금 운영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네. 운이 좋게도 뭐 실버 버튼을 받기도 하고 100만 뷰가 넘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긴 했지만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뭐 동기부여가 되는 거, 자기 개발이 되는 거, 육아에 도움이 되는 거, 교육이 되는 거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뭘 할 수 있지를 늘 고민해요. 근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저는 말로 승부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글로 승부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삶으로 승부를 본 사람이에요. 내 삶 자체로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40대가 되었잖아요. 좋은 어른은 뭘까? 이게 요새 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좋은 어른이 되려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 지금보다 더 콘텐츠를 더 많이 내야 될까? 지금보다 100만 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줄 게 많이 있을까? 나는 세상에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이 되는 어른이 되면 좀 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이미지를 좀 더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저희가 촬영 전에 이제 커피숍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작가님께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전히 과정이죠."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예. 그 얘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작가님을 다시 모셨을 때 또 어떤 도전들을 이루고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의 오연호가 되어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